우선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쪽 거기서 네. 이제 6개월 내에 승부를 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2나노 수율 안정을 시키라는 얘기인 거고 2나노 수율 안정이 돼야 아마 빅테크에서 수주 이슈들이 나오게 될 거고 뭔가 수주를 했다라는 기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게 되게 될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는 20-30%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파운드리의 어떤 가치만 좀 회복이 되줘도 어차피 삼성을 믿고 길게 가신 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다른 거 괜히 많이 올라 있는 거 쫓아가가지고 샀다가 또 네. 물려가지고 보초 쓰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래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3,100을 회복하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국장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반년 전인데 지금은 국장을 안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영훈 이사님을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뭐 늦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해야 될 그런 산업군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다양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에 이제 처음 오셨는데 네. 요즘 시장 분위기 사실 오래된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색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옛날에도 뭐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유동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전에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색다른 거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유동성장일 때는 우리의 어떤 밸류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었다 그러면 한국 증시가 맨날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가장 큰 원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주주 위주의 어떤 경영,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익이 분배가 되지 않고 회사의 정체가 되거나 이제 빼돌려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바꾸겠다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당선되기 전부터 얘기했었던 거고 당선되면서 이제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그동안 대주주만이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대주주만이 자기 어떤 금고 속에 숨겨놓고 있었던 한국의 어떤 가치, 기업의 가치를 어쩔 수 없이 꺼내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기 등기 해버리면은 거기서 몇십억 받으면 돼요. 급여로 배당 안 받으면 해도 되죠. 돼요. 네. 그러니까 배당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뭐 했었냐면 그동안에 회사에 유보를 시켜놓은 거는 그나마 양반인데 내가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지분 가지고 좀 불안하면 자사주를 사서 모아놔요. 네. 근데 사실 그 자사주라고 하는 거는 회사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주주 거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항상 대주주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못 받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될 때 기준이 주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시가를 네. 기준으로. 높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금 법 개정안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장 기업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PBR 1배에 준해서 맞춰서 하겠다라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발의한다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낮춰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세금 낼 때 제대로 내야 되는 네.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굳이 낮출 유인이 없죠. 왜냐하면 사실 주가 높으면 자기도 자기 재산 같이 크게 평가받게 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더 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지분을 담보로 맡길 때도 가치가 더 커지는 거고. 근데 굳이 안 했던 거는 세금 낼 이유가 전혀 없고 요거 내 거니까라는 그런 심리가 강했었던 건데 그것도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 관련해 가지고 배당을 주면은 많이 주면은 지금 보면은 금융종합과세 때려버리면은 네. 대주주는 거의 다 50%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줘봤자 절반은 세금으로 뜯기는데 내가 배당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배당 줄 거면 차라리 그냥 월급으로 받는 게 똑같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돼버렸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배당 소양 35%라고 이제 제한은 두긴 했지만은 네. 그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것도 역시 이제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자사주 이제부터 팔지 마 소각해. 그 다음에 상속증여할 때 세율 정상화 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상법 개정 통해 가지고 3% 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집어넣어놨잖아요. 코너라 놀아놓는 것 같지만 사실상 거기에 근데 숨 쉴 틈을 또 열어주는 거잖아요. 상속증여하고 싶으면은 배당 많이 해. 그 돈 가지고 재원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배당을 늘려가는 어떤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3,100 간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트레일링으로 보면은 한 PBR 1배 수준 근처예요, 이제. 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토픽스가 PBR이 1.8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PBR 이렇게 올라오는데 10년 걸렸어요. 네. 주가 2만 밑에서부터 4만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100%가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받았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맨날 뭐 한국 기업이니까라고 얘기했었던 이제 과거의 삼성전자, 지금의 하이닉스 네.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마이크론이 지금 PER이 얼마인데 지금 하이닉스 PER 6배예요. 네. 여전히 그래요. 네. PBR로 얘기해도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훨씬 싸거든요, 지금도. 마이크론보다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없죠. 네. 시장 지배력이나 그러니까요. 이익이나 기술이나.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붙어도 미국처럼 막 버는 돈 족족 그냥 뭐 자사주 소각하고 뭐 주주 환원율 100% 이렇게까지는 못할 테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따라붙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전과는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시행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제는 하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우리는 항상 그거였었잖아요. 장 빠지면 어씨 이거 2천 빠지는 2천 깨는 거 아니야. 맨날 그거 걱정하고 그죠? 맨날 박스피 걱정했는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놀았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박스피를 탈출하면서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 기점에 서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 같은 경우 이제 사실 5,0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처음에 웃었거든요. 무슨 2,500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5,000피를 당장에 얘기하면 이게 말이 돼 했는데 저는 이제 상단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단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빠지는 것보다는 종목 잘 고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 반대로 하단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선까지는 뭐 이제 기준을 좀 높여야 될까요? 제가 주말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좀 자료 정리해 드리려고 차트 분석해보고 했는데 단기적인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추세적인 걸 가지고 얘기한다 네. 그러면 저는 2,800선은 금융 위기 상황급의 어떤 쇼크가 오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확실히 레벨업을 했네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되게 낯설잖아요. 왜냐하면 불과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2,800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하단에 대해서 쉽게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이제 법 개정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끄집어내서 그걸 평가받게 하겠다라는 이 정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간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거 하다 막히고 타협을 해버리고 어려우니까 그럼 봐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하단은 견고해질 거고 지금 얘기하면 또 웃기는 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눈에 보이게끔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했을 때도 사실 그건 있어요. 기존의 상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정에서 처벌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대주주 편향적인 재판 결과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 상법 개정하면 뭐예요? 이제 이사의 의무, 책무에서 이게 주주 보호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애매하거든요. 네.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재판이 한번 있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그 기대감 가지고 저점은 계속 높아가는데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 뭐 배당이 됐든 그다음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3% 룰로 해가지고 아예 대주주와 관련돼 있는 특수관계인들은 합쳐가지고 3% 이상의 권한 행사를 못한다. 네. 집중 투표제가 도입돼서 소위 말해서 소액주주나 대주주의 이익하고 좀 상관없는 이사가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 저점이 계속 강화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라. 대신에 주식을 뭘 살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봤을 때 이익도 안 나고 뭐 이렇게 갇혀 있는 놈들보다는 네. 시장 지배력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나름 글로벌 경쟁력 갖고 있는 회사들을 가져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버려져 있는 주식 하나 있거든요. 네. 자동차.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3위예요. 그룹 회사 위상으로 보면 네. 도요타가 글로벌 1위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 외신에서도 그렇고 외국계 분석에서도 그렇고 2030년 가게 되면은 현대가 글로벌 2위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재무 상태, 영업력, 포트폴리오 이거 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근데 PBR이 지금 0.4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뭐 항상 뭐 그럼 이게 갇혀 있잖아요. 네. 왜 갇혀 있을까? 도요타는 그러면 도요타는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안 터져요. 똑같이 터지거든요. 터지는 건. 근데 거기는 PBR이 1.4 찍고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 1배가 넘어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배당을 안 해줘요. 앞으로 이익 나면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은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상법 개정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거래 활발하게 되고 돈 많이 들어오니까 증권 쭉 확 올라가고 배당 많이 주는 네.
금융지수 많이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 순번에는 이게 구체화되는 것들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맞아도 결국 그게 관세를 맞게 되면은 얘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업체들 다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글로벌 구조조정 업계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승자 독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좋아질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좋은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어찌 보면 되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맨날 박스 피었기 때문에 뭐 작전주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 벌지 않으면 안 됐는데 이제는 이제 좋은 회사 장기 우상향 약간 미국식 투자도 이제 가능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로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3,100 이렇게 막 찍는 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게 또 약간 원전 관련된 주식들도 있고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약간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 돈 좀 벌었어요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또 들고 가는 것도 겁나고 팔라니까 좀 아쉽고 한데 원전주 강세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 말 올 초부터 수급적으로 좀 특이 종목으로 해가지고 제가 언급을 네.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전이 갑자기 부각이 됐던 거는 첫 번째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상황이 반전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까지는 그린 에너지를 계속 푸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계속 그냥 공공연하게 비쳤잖아요. 네. 그나마 태양광은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태양광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는 그 소위 말해서 일론 머스크하고 또 이제 트러블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더 이제 심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전부터 노후 전력 때문에 전력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던 데다가 네. 요즘 이제 AI 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지금 AI 쪽에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전력의 수요는 급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력이 간당간당하고 노후 전력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좀 큰 집 같은 경우는 자가 전력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력 조달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전력이 난이 심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쪽이 원래 화석연료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푸시하기 시작했던 게 LNG하고 원전이죠. 그렇다고 석탄을 떼겠다고는 얘기 못하고 공해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안 할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제 LNG 원전 쪽을 이제 푸시를 하는데 LNG 같은 경우는 이제 금지시켰던 걸 갖다가 이제 풀어주면서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장시간 동안에 큰 문제 없이 계속 굴러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폐쇄할 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당장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필요성을 느끼는 데다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니즈를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글을 하나 찾아가지고 왔는데 네. 외신에서 보니까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얘기를 했던 그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들이 원하는 건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기저부하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린 에너지는 좀 안 되죠. 이게. 안 맞잖아요. 네.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고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데는 엄청 큰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큰 원전을 하나 져가지고 뭐 몇 기가짜리를 젓고 몇십 기가짜리를 지을 필요가 없이 철저하게 데이터 센터용으로 지으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SMR이라고 하는 이제 원전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면 돼요. SMR이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어떤 원전인데 이게 보통 일반 가구로 얘기하면은 1기가가 75만에서 100만 얘기하거든요. 100만 가구 정도? 1기가와트가. 네. 그러면 지금 300메가와트면 3분의 1 네네.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30만 가구, 25만에서 30만 정도. 네. 소도시 정도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은 이게 24시간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 이 SMR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관리를 하는데 대형 원전하고 다르게 크게 비용이나 어떤 노력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SMR 중심으로 처음에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밀기 시작했죠. 행정명령 내리면서 원전 짓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토지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갖다가 뭐 30일 이내에 뭐 최대한 네. 빨리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규제 철폐해주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막 하는데 문제는 또 이제 유럽에서 터졌잖아요, 사고가. 블랙아웃이 터졌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정전돼 버리고 네. 원인 파악 지금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린 에너지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은 그런 이슈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이제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의 필요성도 있었고 또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받았던 게 공급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난이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동안에는 바이든 때는 그린 하니까 그린으로만 갔는데 트럼프가 방향을 바꾸니까 자기들도 슬쩍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동유럽 쪽에서 주로 많이 하던 게 지금 영국에서도 이미 하나가 이제 승인이 났고 프랑스는 원래 하던 데고 이탈리아
북유럽의 뭐 핀란드라든지 뭐 노르웨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유럽 전역이 지금 다 원전 SMR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또 AI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또 SMR이 필요한 상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가장 힘센 나라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이건 에너지 패권 문제도 있어요. 중국이 지금 원전을 엄청나게 많이 네.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 지금 미국이 기술이 딸려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은 미국 자체적으로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이제 기술 패권을 갖다 되찾겠다는 니즈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믹싱이 돼가지고 갑자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실 AI든 뭐 데이터 센터든 결국엔 전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과학기술로는 원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탄소 제로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걸 하려면은 화석연료 쪽에서는 근데 그쪽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못 가잖아요. 네. 그나마 들 나오는 게 LNG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LNG를 밀고 있고 근데 LNG도 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어. 약간 해협에서 뭐 그 봉쇄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팔아먹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그리고 지금 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푸틴이 트럼프한테 제안했었던 게 뭐냐면은 유럽으로 공급하던 그 노드스트림 있잖아요. 네. 파이프라인 하나 너 가져라 했었어요. 네가 운영해. 네. 러시아에서 공급해줄 테니까 네가 중간에서 운영해서 마진 가져가라고 미국이. 그 제안을 했어요. 네. 그게 지금 전쟁이 안 끝나니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독일도 그게 필요한데 네. 전쟁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껴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그 배로 실어 나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껴가지고 중간 마진 챙기는 구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도 이제 우리가 LNG 많이 쓰니까 이제 압박 넣는 거잖아요. LNG. 그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알래스카 그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지금 한국하고 일본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사비 내놓으라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LNG를 갖다 수출을 하겠다는 거고 미국 내에서도 그 프로젝트 하는 거 자체가 LNG 발전소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LNG로 채울 거고 원전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한정은 있어요. 원전을 만들 때 있잖아요. 네. 만드는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지금 시작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미국이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전을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아니,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제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원전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사이즈에 따라 틀린데 보통 7년에서 10년 걸려요. 그럼 지금 막 설레발치고 백날 해도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뭐하고 하는 데는 못 써요. SMR이 이제 기술 발달하고 사이즈 잡고 하니까 그거 한 네. 3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당장은 또 못 쓰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전략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에너지 패권에 대한 부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라는 그런 니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하게 그쪽으로 대대적으로 붐은 일어났어요. 베트남도 한다 그러고 동남아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 나와요. 인도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중동도 지금 뭐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터키 다 원전하겠다 그러고 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한다면 뭐 LNG로 계속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승인이 난 게 미국에서는 설계 승인만 2건 났거든요. 네. 영국에서 하나가 승인이 났고 캐나다에서 하나 승인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승인이 나잖아요. 그럼 중간에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승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기점부터는 이게 이제 가속이 붙기 네.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업계에서 전망하는 게 빠르면 연말, 네. 늦으면 내년 초부터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승인이 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발주가 시작이 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적어도 트럼프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정신없이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시달리니까 지금 한 몇 년 대통령 한 것 같지만 이제 6개월 했어요 그 사람.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 기간이 아직 절반도 아니라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기간 동안에 이 트렌드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건 그냥 피해 나가지 못하고 좀 트렌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하 뭐 원자력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찌 보면 끝이 아니다라고 다시 시작이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이게 저는 끝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끝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원전 같은 경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추적을 했는데 왜 추적했냐면 네.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는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작년에 어바우트로 한 5천만 주 정도 샀어요. 네. 외국인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싶었는데 주가가 사실 올해도 올 초에도 안 움직였어요.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전 하면은 사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움직인 걸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현대건설이 먼저 움직였어요. 네. 현대건설이 작년 실적 빅베스 나고요. 그 현대 엔지니어링이 조단위 적자 내면서 빅베스 나고, 그다음에 주가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주면서 이제 올해 작년보다 실적 좋아질 거야 뭐 이러면서 올라왔는데 한 번 CEO 인베스터 데이를 했었거든요. 그때 5월 달에 했었나 4월에 했었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대표이사께서 그 애널들 모아놓고 거기서 뭐라고 원전, 네. 그다음에 전력 자원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비즈니스를 갖다가 언급을 113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그러면서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 부문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 공장 공간 건설 이쪽 비중이 크잖아요. 2030년 가게 되면 이 전력 원전을 위시해가지고 이쪽의 비중을 최대 30%까지 올리겠다. 매출에. 그렇게 되면은 회사의 어떤 그렇죠.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하면서 현대건설이 갑자기 튀기 시작. 지금 그때가 아마 3만 원대 후반 4만 원 전후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식이 8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7만 원대 와 있잖아요. 엄청 벌써도 100%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같이 움직인 거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DL이 저거 뭐지 하는데 따라서 움직였던 거고. 결국에 이제 원전 뭐 수주해가지고 지어본 경험이 있는 뭐 건설사들이 지금 약간 좀 차별적인 그 네, 가치를 네, 좀 네. 평가받고 있는 거는 어쨌든 같이 원전주를 지금 묶이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잠깐 뭐 조정받거나 뭐 그럴 확률은 없을까요? 왜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비중을 많이 줄였던 게, 저는 사실은 이런 성장주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뭐 수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숫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급하게 기대감으로 오르게 되면은 네. 한번 눌릴 때 좀 심하게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외 ETF 동향을 보면 원전적으로 사실은 6월 달까지는 자금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 수급 동향을 살펴보는데, 어제 기점이죠. 어제 기점으로 한 달 동안에 네. 대표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 1,000만 주 이상 팔고, 기관도 좀 팔고,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 네. 그런 패턴이면서 주가가 좀 옆으로 좀 늘어지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한 번 더 빠져가지고 빠지면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에너지가 조금 더 쉬어갈 구간이 온 거 아니냐 싶어서 저는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에너지 쪽에서 지금 약간 어쩔 수 없이 손바뀜도 좀 일어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것들이 좀 보인다. 지금은. 그것도 있고 또 네. 이제 대안이 또 확 드러났잖아요. 네. 그 6월달 보시면은 갑자기 6월달에 상법 개정 이슈 뭐 딱 그러니까. 나오면서 지주, 금융주 뭐 이런 쪽이 그냥 갑자기 확 튀어버렸어요. 주도주가 좀 바뀌는 느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지주 쪽에 예를 들어서 이 일반 지주 회사들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다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방향이 조금 이제 옮겨지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좀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끝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싶은데, 일단 좀 기존의 것들 대비해서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할 타이밍이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주도주는 약간 어젠가요? 뭐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 막 폭주하던데, 약간 지금 상법 개정이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주도주. 저는 지금은 주도주 개념보다는 네. 워낙에 유동성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 개가 온다. 네,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 돌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 내내 주도주였었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쪽은 아무래도 상반기 오름폭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제한되는 어떤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고, 6월 한 초 중순경부터 대선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소위 금융지주,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주 이런 쪽이었었고, 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이제 개별 종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만 움직인 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갑자기 그 산업 구조 조정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주식들도 갑자기 고개를 든 거죠. 그게 어떤 건가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여기는 이제 2차 전지하고 철강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철강, 화학, 그다음에 2차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과잉 생산하는 걸 갖다가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를 작년부터 이제 지침을 내렸고, 올해 구체적으로 좀 실현에 옮기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전승절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 이제 확인된 거는 중국 당상치 쪽에 있는 철강 회사한테는 감산 30%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동안 사실은 중국 때문에 쩔어있던 업종이잖아요. 철강, 화학 이런 쪽.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확 올랐는데 근데 모든 게 다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올라갔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세게 올라갔던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또 하나는 LG화학 그리고 가장 사실 불안하게 봤었던 회사 SK이노베이션 이 주식도 갑자기 확 튀었었죠. 근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겹치죠. 자, SK이노베이션 화학, 정유, 그 다음에 2차전지 들어있죠. LG화학은 엔소리 2차전지죠. 그 다음에 화학 들어가 있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에 지금 헤매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쪽을 갖다 중국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바닥 대비해서 30%를 그냥 순식간에 올라온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주도주가 아니라 순환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쪽이 지금 업황이 좋아서 움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상승의 트리거가 만들어지면 돈이 몰리는 거죠. 지금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하나 좀 테마만 있으면 그냥 가는 약간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상승할 만한 내용이 되네, 리저너블 하네라고 판단이 되면 올라가죠. 당장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산 철강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현재 그 덤핑 판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내연 간판 같은 거 만약에 덤핑 딱 판정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출 규제를 시켜버리면 수입 제한을 넣어버리게 되면은 국내 업체들 숨통이 탁 트이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50% 관세 사실 원래 미국으로 나가는 거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그거보단 이쪽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한 거죠. 당장에 지금 중국 전기차 과잉 생산이 아니라 거기 막 그 차 만들어 놓고 그 주행거리 0km짜리 뭐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생산 못 줄이게 하고 가격 경쟁 제한 두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 내부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보조금 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찍어냈었던 것들을 못 하게 되면은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데들은 다 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과잉 공급된 게 밖으로 막 유출되면서 우리하고 경쟁을 했었던 뭐 유럽 이런 쪽에서 우리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숨통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지 않아도 뭔가 기대감이 생길 만한 것만 있어도 지금 돈이 막 간다. 네네네. 어찌 보면 그게 반대로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가니까 안 오른 거 찾다 보니 그렇게 가는 거라고도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키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키 맞추기. 하긴 뭐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 그 안에서 이제 좀 약간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그 상법 개정 관련된 뭐 은행이나 증권주 이런 데들이 고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지수 4천 5천을 얘기한다 그러면 증권주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증권주 쪽의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다들 약간은 뭐 상법 개정에 뭐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배당도 많이 주고 뭐도 한다니까 그쪽으로 다들 이제 으쌰으쌰가 되는 분위기는 맞는데 우리가 좀 이 과정에서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속을 했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미처 간과하고 이제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글로벌 위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항상 달러 이슈 때문에 원화가 가장 먼저 그죠? 급등해버리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에 문제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돈 빼기가 제일 쉽다. 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우리가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그냥 전환이 되는 게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 수입의 대부분은 예대마진이거든요. 사실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열어보면 아무래도 뭐 우리가 무슨 첨단의 어떤 금융기법을 가지고 뭐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해서 가져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예대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구한테서 버냐는 거죠. 내부에서 버는 거잖아요. 내국인들 상대로. 근데 또 정부에서 대출하지 마 이러면은 그 은행에서 그동안 해왔던 게 뭡니까? 대출하지 마. 규제해 딱 이래버리면 대출금리는 안 낮추고 예금금리는 툭 낮춰버리니까 이걸 더 키워버리고 그러니까 역대급 이익이 나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배당을 준다. 배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준다 하면은 지금 대주주의 대충 우리나라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 대주주가 대부분 7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합리적일까? 유출이 되는 거니까. 합리적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국인들한테 돈을 예대마진으로 많이 벌어서 주주한테 돌린다라는 원리는 맞는데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잖아요.
대출을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대출금리 안 낮추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낮추니까 예금금리는 낮추고 네. 이 차이를 가지고 역대급 이익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외국인들한테 역대급 배당을 준다.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어떤 위기상이 왔을 때 네. 그러면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우리 금융지주 네. 지주회사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느냐. 옛날 외환위기 때처럼 또 정부가 또 그죠? 자금 그러니까 쏟아주고. 저는 솔직히 좀 그 부분이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그쪽 주주분들은 되게 막 욕하겠지만 네. 저는 사실은 그 예대 마진에서 정부의 어떤 가이던스나 규제에 의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차익이라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나라 예산 부족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세금 세수 확보 얘기하면 그건 차라리 우리 재정으로 활용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과속을 하는 거 주가 올라가는 걸 마냥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 게 올라가는 건 좋고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주주가 외국인이면 뭐 규제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참 이게 뭐한 게 아무래도 그냥 뭐 공정하게 하자는 게 어찌 보면 상법 개정의 또 취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예대마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쪽은 지금 돈 못 가게 하려고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금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증권회사 있으면서 IMF를 맞아봤기 때문에 네.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는 물론 그때보다는 금융 지식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많이 쌓였겠지만 금융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과연 우리가 국제 금융자본들을 상대로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방어할 수 있는? 사실 작년에 당적으로 봐서 1497원 순식간에 올라갔었잖아요. 환율. 네. 생각처럼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살짝 그런 고민이 된다 이거죠.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괜히 기분 나쁜 얘기해서 죄송한데 나 배당 많이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뭐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주는 사실 상당히 좋은 상황 아닙니까? 뭐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느낌인데 뭔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증권주 그 실적이 나쁠 일이 없잖아요. 증권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나빠지거나 그러는 거는 지금 봐가지고는 나빠질 게 별로 없죠. 지금 구조로 상으로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증권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저 지주회사, 자회사들이죠. 증권주 좋으면 네. 지주회사 쪽으로 좋은 거예요. 그건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큰 위기를 작년 재작년에서 PF 리스크가 한번 터지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그게 큰 위기를 갖다 나름대로 잘 극복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좋을 때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무조건 배당으로 퍼주는 쪽보다는 기초 체력을 좀 뭐 떨어낼 거 떨어내고 열어봐야지 알잖아요. 그 PF가 어느 정도 그렇죠. 잠재 부실이 있는지는. 그러니까 수익 나면 그런 것들 떨어낼 것들 떨어내고 하면서 해야지 또 그거 포장해 가지고 뭐 견고한 척 견실한 척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꼰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 저도 이게 계속 이대로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을 때 좋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 정도는 점검을 해가면서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어쨌든 가장 최근에 상법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직은 뭐 개정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자사주 지금 이제 소각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테마랄까요? 이거는 아직 뭐 이제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것도 살짝 딜레마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사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이제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사주라는 개념 자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사 거인 동시에 주주의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엔 이게 그냥 모든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네. 많았었다는 거죠. 경영권 방어용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모두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라 그러면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거를 모든 주주한테 나눠주든지 네. 아니면 소각을 하는 게 딱 맞는 거죠. 그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그게 관행이 돼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걸 한번 리스트업 해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 자사주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40%대도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자사주 강제 소각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유동성 문제가 생겨요. 그 유동성 문제라는 건 그러네요. 뭐냐면 주식 유동성 문제, 네, 회사 유동성이 유통주가 아니라 없네요. 예. 네. 이거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네. 대주주가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대주주가 블록딜로 팔거나 그러지 않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유동성 그러네요. 보강을 안 되면. 네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조금 나눠서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보면은 경영권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기업들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소각을 했을 경우에 과연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룹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는 없을지 이런 것도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오너들의 어떤 전유물로 활용했다는 것 자체는 되게 잘못된 거고 당연히 소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 시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봉착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일수록 또 보면은 자사주가 많아요. 많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갖다 소각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냥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사 그룹 그 회사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거냐 아니면 재무 리스크를 키우는 거냐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각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네. 이제 단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자사주를 소각을 했을 때는 그 주식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 작은 기업들 주로 작은 기업들이 많죠. 네.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라도 사실은 일부는 시장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자기네들이 상장 폐지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그리고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라 그러면 그 상장 폐지하는 거는 그러면 나머지 투자자들한테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것도 약간 복잡한 얘기네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좋은 건 맞고 전체 그림은 맞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발생할 후유증이 뭘까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법 개정하기 전에 네. 보셔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속도 조절 단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유예 기간을 좀 준다든지. 그렇죠. 유예 기간을 1년 내에 다 팔아 이런 게 아니라 10%는 먼저 팔고 뭐 나머지는 나중에 팔고. 예를 들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2000 몇 년까지는 뭐 자사주 보유 비중을 10%까지 인정.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뭐 정리를 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좀 제시해 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들도 좀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오늘 욕먹을 소리만 계속 합니다, 제가. 분위기 좋은데 왜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 쪽에도 요즘에 막 대출 규제 막 나오니까 뭐 다들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도 막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해버리면 항상 좀 예측 못했던 것들이 생기니 그런 것도 좀 대응 시간을 좀 주는 것도 필요는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업계에 지금 30년 넘게 있었는데 살짝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여태까지 봐왔던 시장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너무 다르다는 건 오르는 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갖고 가지고 5천이 됐든 7천이 됐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네. 그 후유증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길게 가는 방법일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한 체질 개선을 하려면 뭐 이래저래 좀 따져보고 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 되게 좋고 유동성도 막 계속 공급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큰 어떤 그 세력 중에 하나라고 볼 게 또 외국인들일 텐데 아까도 이제 외국인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좀 팔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올해 거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놓고 분류를 좀 해보면 외국인들은 일반 지주 회사를 샀어요. 한 달 동안. 네. 그 다음에 은행 지주를 샀습니다. 네. 조선을 샀어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전력기기,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전력기기를 샀고 보험주를 샀어요. 보험이요. 네. 네. 딱 연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보다는 다들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네. 보험도 사실은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기관은 증권주를 많이 샀고요. 기관이. 네. 증권주를 사실 기관이 올렸어요. 근데 이제 중소형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겁니다. 그 요즘 자사주 때문에 핫한 두 개사 있잖아요. 네. 엄청 올랐던데. 그거는 개인들이 네.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증권주,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소위 말해서 이제 AI 쪽,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설명을 딱 보면 열어보면은 그러면 올 한 해 뭐네 해도 결국은 외국인들이 주도한 장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주 많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많이 올랐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사실 이제 기대감이 컸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방산. 네.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보면 한 달 동안을 놓고 보면은 기관에 있는 매도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전반적으로 이사님이 지금 개인이 많이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이다라는 쪽이 아니라 네. 조금 화려해 보이는 것만 쫓아서는
단기적으로 장은 좋은데 내가 사면 안 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올 수 네,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막 올라가고 나면 그때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니 오히려 좀 지금 분위기 안 좋다고 하는 것들에서 좀 잡았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기도 좀 하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라는 거 하면은 네. 저도 사실은 별로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강해 보이지 않으면 잘 안 사거든요. 근데 결국 오르더라고요. LG전자 어닝 쇼크 났다고 하는데 LG전자가 올랐죠. 네. 그다음에 애플 요즘 별 볼 일 없는데 LG이노텍이 또 급등을 했죠.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하고 그 화학이나 철강 섹터 믹싱되는 쪽 구조조정 이슈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올랐죠. 종목들 보다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별로 기대 안 했었는데 이게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어찌 거죠. 보면 그냥 조금 기다리면 내 차례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내 거 안 올라가니까 팔고 가는 놈 산다고 샀다가 이게 이쪽에서 보초 쓰다 저쪽 가서 보초 쓰고 이런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당에서. 좋은 장에서도 괜히 팔았더니 오르고 샀더니 또 횡보하더라. 이럴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아마 일반 개인 투자분들은 좀 오르는 거 사고 싶지 막 내려가고 막 횡보하고 이런 것들은 선이 좀 잘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좀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하는 건 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뭐 한두 달 이런 개념보다는 좀 길게 밖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네. 올라가는 지수 상단을 제한을 안 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하단은 계속 올라온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장이 금융위기급 어떤 쇼크만 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우상향을 어쨌든 등락은 있어도 계속 할 거라고 할 것이다. 보거든요. 그 맥락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지금 여전히 우리 주식들은 별로 안 좋잖아요. 하이닉스 빼고는. 네. 근데 왜 하이닉스 빼고는 삼성전자가 못 갈까? 삼성전자도 시장 수익률만큼은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원화의 어떤 가치 상승만큼 삼성전자도 따라 올라올 거고 여전히 지금 트레일링으로 보면은 PBR이 1배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올 건데 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최근에 주가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느냐는 거죠. 오히려 뭐 꼭 실적이 뭐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올 만한 여진이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업종 내에서 그동안에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건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이닉스로 지금 바뀌었고요. 한 2년 동안 삼성이 그래도 다시 리더십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삼성에서는 계속 IR 할 때마다 우리가 HBM3 또 3E 언제까지 퀄 통과 가능해라는 얘기를 작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났는데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지금.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 HBM3는 사실상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HBM4도 지금 봐가지고는 내년에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거 가져가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연내 거의 계약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거의 끝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직은 시제품 제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AI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하고 이제 캐펙스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 빅테크들이 올해에서 내년의 성장률을 한 10몇 %밖에 안 돼요. 올해는 지금 100% 넘게 올랐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표가 된 게 연초예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HBM3, 4로 갈수록 수율이 떨어져요. 만들기가 더 어려워져요. 난해해지고. 네. 그 얘기는 같은 캐펙스 내에서도 생산하는 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4 지금 단가 협상 얘기 나오는데 3E보다 한 30% 정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전하게 답답하더라도 보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나쁘진 않은데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지금도 빨랐지만. 그리고 상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상반기가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한 달 네. 6월 9일부터 600만 주 넘게 산 게 하이닉스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기관이 삼성전자를 또 엄청 많이 사고 그게 좀 갈려 있어요. 그래서 키 맞추기 수준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삼성전자도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건 기관 애들이 많이 사가지고 지금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올라오긴 할 건데 네.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삼성전자가 우선주 합치면 400조 정도 돼요. 네. 하이닉스가 한 200조 조금 넘어가는 정도 한 200 몇십 조 될 건데 이게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지금은 아닌데 차라리 관세 확정되고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달라질 수도 있다. 자동차 쪽도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네, 오히려 저는 그 관세 때문에 저게 발목 잡힌 것 같아요. 근데 관세 확정되고 진행돼 보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 상장이 빠르면 내년 말이나 후년 정도엔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발주가 나가기 시작했고 현대차에서도 발주 나갔고 네. DHL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또 추가 발주 나오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적 펌핑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정의선 회장 네. 지분 20% 있는 건 이건 네. 어떤 식이든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 안 돼 있는 유일한 회사. 유일한 회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순환 출자가 안 돼 있는 유일한 그룹이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데 이거 냅둘까요? 그렇죠. 압력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기한 제시를 하든 뭐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 그 왕 회장님 연세가 지금 89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제 삼성가처럼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전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참고로 제가 이건 아예 대놓고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년 전부터 1년이 뭐야?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저 현대차 우선주 2020년 4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고객님들 사준 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가 9만 원대 8만 원대 사드렸거든요. 지금 한 16만 원 정도 하고 그 기간 동안 배당 수익률이 50%예요. 근데 배당 나올 때마다 그거 사고 엎어거죠. 근데 왜 안 파느냐? 기다려야죠. PBR 0.4인데. 이쪽 현대차에서도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IM증권의 이형훈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을 떠나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좀 상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좀 빨리 가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은 뭐 다른 것들이 막 가는데 저조차도 손님들이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4만 원대 사가지고 9만 원까지 왔었잖아요. 안 팔고 지금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아이고, 그분은 왜냐면 약간 감동적으로 어떻게 아니요, 삼성전자 뭐 본인이 계속 가져가시겠다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본인도 못했고 사실 누구도 못했죠. 저도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돌아설 수 있는 방법 또는 주가의 어떤 트리거가 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번 분기 실적 쇼크의 가장 큰 원인은 파운드리 쪽입니다. 2조 원 넘게 적자 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가 문제는 뭐냐면 수주가 안 되는 거죠. 뭐 2나노, 3나노, 4나노. 4나노는 심지어 수율이 80%라는데 왜 수주가 안 되냐는 거죠. 80%면은 수주 당연히 해야 되는데. TSMC보다 비쌀까요? 훨씬 쌀 텐데. 싸겠죠. 네, 근데도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근본적인 어떤 뭔가 내부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더 이상 TSMC하고 고나노는 그 경쟁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나노 집중해 가지고 6개월 내에 이제 수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칩 관련해 가지고 그 자율주행 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TSMC하고 그 삼성 양쪽에다 다 이제 오파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맞추려면은 이나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로 수율을 맞춰가지고 테슬라한테 제시할 수 있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퀄컴도 다시 작은 거긴 하지만은 칩 일부 얘기가 있는 것도 있고 한진만 사장이 영업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레거시 쪽 파운드리도 적극적으로 수주하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봐서는 여기서 어떤 성과만 나오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주가 오를 수 있고 여기서 성과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쪽은 삼성 독자 경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이 기술 이게 만들라고 줬더니 기술 베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애플이 그래서 TSMC로 넘어가면서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분사해야 된다. 그리고 분사하고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빅테크들이 지분 참여를 하게 해가지고 차라리 이걸 미국에다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내 거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굴러가는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그림까지 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것만 가지고 주가 많이 오를 것 같고 두 번째는 HBM에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근데 현재까지는 HBM에서는 2분기 실적 보면은 그 이익이 확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HBM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생각을 해보면은 레거시 반도체 만들듯이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일단 만들어. 그거였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안 된 거죠. 무슨 마인드냐면은 레거시 제품들은 그동안 삼성이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찍어서 만들어 놓고 돈 가지고 오면은 이만큼 가져가 이렇게 줬던 거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사양으로 만들고 이게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마인드라는 거죠. 사실은 이쪽 그 HBM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처럼 고객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나와야지만이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근본적인 부분에서 자꾸 내 기준으로 자꾸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실적 보면서 저도 쇼크 먹었고 되게 충격 먹었는데 어떻게 4조가 나오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재고손 얘기가 나온 거 보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인드가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투자할 게 별로 없고 뭐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한번 믿어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것들 막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좀 뭐 약간 회복은 했지만 좀 속상한 마음이 더 크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믿고 가야 될까요? 어쨌든 뭐 저평가 가격, 뭐 저 PBR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선택의 문제인데요. 네. 이제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등 기업의 어떤 DNA가 그냥 죽어버리진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놓고 보면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달 17일 날인가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제 오너 네. 대법재판 판결 나오는 날이거든요. 아. 그 20까지 무죄됐던 거 네네네. 3심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죄 판결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오너가 더 이상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재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말 핑계라도 될 게 있었지만은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오너가 좀 적극적으로 챙겨가면서 방향을 바꿀 수만 있다면은 자기 회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끌어가는 회사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일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삼성을 믿고 길게 가신 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일 수 있다. 다른 거 괜히 많이 올라 있는 거 쫓아가 가지고 샀다가 또 네. 물려가지고 붙여 쓰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래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좀 조정받으면 하이닉스 쪽을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또 그 한번 가는 게 더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국장에서 뭐 그런 게 뭐 어려웠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실적도 받쳐주면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또 점프하고 하는 게 이제 미국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술 주도권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기술 주도권이라는 거는 이게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을 한 2년 이상을 믿었잖아요. 사실은 네. HBM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믿었는데 사실 보여주는 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좀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먼저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레거시 팔던 그 마인드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먼저 이 정도면 됐어. 투자해. 찍어내. 해놓고 나서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마인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저도 고객님들 삼성전자 많아요. 네. 팔자고 얘기를 해도 믿음이 또 있는 주식이니까. 삼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네. 삼성은 쉽게 안 팔려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4만 원대 샀는데 9만 원 넘어갔었다가 자금 내려왔는데도 안 팔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사 지금 요즘 어떤 기술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일부러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해서 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아무도 안 움직여요. 간부는 좋으시겠네요. 그나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술적인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서 좋았잖아요. 목표 주가 많이 올라오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HBM 쪽에서 많이 팔았는데 네. 별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뭔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하이닉스처럼 안 나왔어. 네. 왜 안 나왔을까요? 뭐 단가인가요? 2등 기업이고 그래서 단가가 하이닉스처럼 못 받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통과는 됐는데 네. 엔비디아도 필요는 하니까 네. 쓰기는 쓰는데 얘네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 같은 경우는 한 68% 수율인데 10개 만들면 7개 정도는 정상인데 얘들은 지금 10개 만들면 4개, 3개.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익률이 예,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한 방에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하고 생각을 싶다고 하는 거죠. 해서 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여기에 뭐 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좀 뭔가 확실한 반전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할 만한 게 어떤 뭐 이슈나 어떤 뉴스로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쪽 거기서 네. 이제 6개월 내에 승부를 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2나노 수율 안정을 시키라는 얘기인 거고 2나노 수율 안정이 돼야 아마 빅테크에서 수주 이슈들이 나오게 될 거고 뭔가 수주를 했다라는 기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아마도 뭐 빅테크 쪽 지금 얘기 나오는 회사들일 테니까 그런 게 되게 될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는 20-30%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파운드리의 어떤 가치만 좀 회복이 되줘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HBM 쪽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3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4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시나노 칩을 가지고 재설계해가지고 4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의욕적으로 이만큼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걸 건너뛰어서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의지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좀 이걸 좀 디테일하게 시장하고 좀 소통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삼성전자 이제 기사 나오면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항상 그 의심이 더 들잖아요. 지금. 네. 옛날엔 삼성이 말하면 무조건 믿었었는데 사실은 이제는 다들 저부터는
이게 뭐지? 의심부터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과거 1등 기업답게 여전히 캐펙스로 보면 1등이니까 그 1등 기업답게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시장이 좀 신뢰를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보단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럼 또 하나 이슈가 지금 뭐 국장이 뜬다 하지만 사실 아예 되겠어 하면서 안 오시고 이제 미국장이나 이런 걸 하시던 분들이 뭐 환율도 좀 내려가고 물론 뭐 거기도 뭐 정보 좀 찍고 있지만 아 생각보다 좀 그런데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돌아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직은 나는 뭐 미국장이 더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해서 막 올라간다 뭐 더 간다고 하면 세금도 없으니까 해볼 만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미국장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국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은 아마도 지금 현재 미국장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국장에서 하도 대의셔서 네. 국장 기업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라든지 많이 당했잖아요. 사실은 저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물적 분할도 하고 네, 물적 분할은 기본이고 자사주 소각해놓고 바로 유상증자 하는 데도 한다고 한 데도 있었고 그렇게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는 기업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또 감독원에서 제재한 경우도 있었고 이 와중에도 또 자회사 상장하겠다고 또 구체적으로 막 그 얘기했다가 또 무리를 일으켰던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렇다고 배당을 많이 주냐 배당도 사실 주는 것도 없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다 보니까 GM은 24년 같은 네, 배당 성향이 110%더라고요. 103%. 103%. 번 돈 다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 주고 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보면 제대로 좀 이렇게 은행이자보다 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보면 네. 주는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사실은. 그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바꿀 거다 그래도 아마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지금은 제가 볼 땐 최근 한 10여 년을 놓고 봤을 때 역대급으로 가장 강력한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지금 네. 다수당을 장악을 그렇죠. 하고 있죠. 또 지지도가 어쨌든 지금 일하는 방식이 이전의 대통령들보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전처럼 말만 했었던 금융선진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들이 나와준다면 이거에 대한 신뢰는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닝스타라고 하는 이제 평가기관, 외국 평가기관의 자회사, 이제 해외 투자하는 회사의 자회사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가장 좋을 것 같다. 뭐 거기 말하는 걸 믿을 수는 없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무슨 달러 기준으로 10% 이상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액면대로 믿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능성 하나가 우리나라에 감춰졌던 가치만 제대로 반영이 돼도 지금보다 많이 높을 거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장사를 잘해야겠죠. 잘하려면 또 기업 경쟁력이라는 게 또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좀 이제 차후에 이제 봐야 될 네. 거고 지금 당장에는 감춰졌던 기업 가치보다도 지금 훨씬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 가치가 이제 끌어올려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미장에게서 이제 한국 증시가 못 믿어서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돌아오실 때쯤 되면은 기업 가치가 상당 부분 회복이 돼서 아마 들어오시게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올까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융 선진화가 되고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여기 세금 안 붙을까요? 붙겠죠. 당연히 붙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상황이 돼서 또 결국 못 돌아오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포트 분산을 좀 하실 필요 있다. 미국이 좋은 거 인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탑 기업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넘버원이고 글로벌 어떤 트렌드를 리드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장 투자를 하지 말고 들어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장의 메리트는 또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화 강세 기조가 달러 약세 기조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통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기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주가가 올라도 또 원화에서 좀 달러에서 깨먹는 그런 네.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원화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제어가 되는 데다가 또 기업 가치만큼 올라가게 되고 또 미국에서는 떼게 되는 세금이 지금 없다는 네. 점. 그다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고 이것이 시장에서 실제로 부응이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시너지가 붙어버렸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또 굉장히 크게 오버슈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장만 보시면 나중에 좀 후회하실 수도 있다. 지금도 이제 국장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국장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들어오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미장 다 정리하고 들어오시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국장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장 자체의 전망은 괜찮을까요? 왜냐면 뭐 미국도 좀 불안 요소들이 뭐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제 매크로로 보면은 미장 흐름 자체가 정상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빼놓고 나서 나머지 지표들을 보면은 비정상인 게 되게 많아요. 뭐 연체율부터 시작을 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 의사록에서 나온 게 6월 말에 유동성 문제 때문에 110억 달러 유동성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달러 자산을 이탈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네. 글로벌 국가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지금 타협이 잘 안 되고 있죠. 일본이 한번 슬쩍 흘렸었잖아요. 국채도 협상의 네.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미국 국채 팔게 될 거고 그럼 니네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본이 작심하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일본이 마음먹게 달린 거거든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일본도 지금 사실은 그 국채 이자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긴 하지만 인플레 억제하고 딱 엔화 가치 올리기 위해서 금리 올려. 예를 들어 가지고 딱 트렌드 잡아버리면서 방향 잡아버리면 엔캐리 자금들 상당 부분 빠져나오게 되면 시장 전체가 다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펀더멘탈로만 보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그럼 미국이 이렇게 해서 막 흔들려가지고 난리가 나면은 나머지는 멀쩡하겠느냐. 그것도 그렇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어쨌든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기업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AI도 다 그 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돼 있는 투자들은 거기서 계속 하셔도 달러라는 거는 올랐다 빠져 내려갔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익을 내실 수 있다고 보는데 밸류에이션은 솔직히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역대급인 건 맞아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미국 주식은 오히려 지금 지수 투자보다는 개별 주식으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저는 있다. 약간 그런 쪽이에요. 지금 시장을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식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물론 그쪽이 이제 나스닥 쪽에 많이 편성이 돼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냥 미국 그 지수 투자 거기도 지수 비중이 있긴 하지만 전체로 했다가는 전체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게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 같은 회사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정치 리스크가 좀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는 로보택시 그 하는 것도 결국 정부의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이제 좀 저는 전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I도 소프트웨어 기업의 팔란티어 같은 회사 지금 많이 비싸요 사실은요. 근데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은 빠지더라도 결국 시장을 갖다 이제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보면 빠져도 결국에 가가지고 그런 주식들은 같이 회복할 거고 뭐 우리 전통의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장 장악력, 주도력이라는 게 역대급이잖아요. 누가 이건 저 넘사벽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떤 글로벌 가치의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의 어떤 이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도 결국 꾸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 주식을 개별주로 좀 접근해야 된다는 식이라면 오히려 이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국장 입장에서는 국장은 이제 지수 투자를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하게 종목 잘못 골라가지고 고생하는 순환매가 것보다 있으니까 지수로 가져가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투자보다는 이제 ETF 통해 가지고 네. 섹터별로 손님들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연초에 손님들 사들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 5% 내외예요. 별로 안 올랐어요. 배당 받으려고 이제 배당 받고 나중에 승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ETF 골라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돼요 수익률이. 네. 다른 것들이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ETF 쪽에서 포트 내용 보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동차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서 그렇게 하는데 조선 뭐 방산 그 지주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복잡하게 종목 골라가지고 내가 아웃퍼폼 하겠다고 덤비는 것보다는 그 수익률 차라리. 따라가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바이오 쪽은 어떤가요? 바이오가 생각보다 아직 못 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연준 의사록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아마 이제 또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일단 연준에서 언급이 됐잖아요. 금리 인하 안 하고 뭐 안 하면 뭐예요? 자기네들 긴축한다고 해서 결국은 시중에 돈 푼 거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달러 자산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연말까지는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유동 자금들이 어디로 풀리냐는 거죠. 미국의 국가들로 이제 풀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뭐 향후 3개월 내에는 할 것 같은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금통에서도. 지금 사실 딜레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자니 부동산이 건드려질 것 같고 하지 말자니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유동성은 계속해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꾸 미국 관세하고 엮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관세 맞은 게 뭐 있어요? 파는 것도 없는데 바이오 중에서 파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삼바에서 파는 거는 다 걔네들이 그 관세 부담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니까 문제 안 되고 사실상 우리나라 제품들은 제약사들이 파는 것들은 다 거의 다 복제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갈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기술 수출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바이오의 모델이거든요. 바이오 회사가 신약 개발까지 전체를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팔아가지고 성장을 시켜가지고 회사를 키우겠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체력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검증이 된 것들, 그러니까 빅파마들하고 계약을 했거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는 회사들, 기술적으로 좀 검증이 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런 회사들이 될 후보군들도 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 후보군들조차도 올라올 때보다는 사실 진짜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재평가를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바이오 ETF 사라고 제가 지금 손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바이오도 어쨌든 한 번은 좀 기회가 올 확률이 높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요.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그런 약간 소외된 것도 맞지 않을까요? 코스닥 쪽. 다른 거 대비로 소외가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리가켄 바이오는 신고가 났고요. 알테오젠도 신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내용은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텍 가운데서 이제 옛날에는 바이오 하면은 그냥 전체가 그냥 갑자기 떼거리로 그냥 뭐 내용도 없는데 우 올랐다가 끝나면 다 같이 박살나고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도로 다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기술이 검증이 되고 그다음 빅파마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올라가는 와중에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상용화 일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종목을 골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니까 포트폴리오 구성된 거 보시고 바이오 ETF 쪽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또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이제 국장이 또 좋다고 하니까 또 막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자산 가지고 있다가 좀 이제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새로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오랜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다. 이런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모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돼요, 우선.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섹터나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거를 저는 이 정도 가격에서 사야지 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막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조바심이 나면은 조바심을 낼 게 아니라 사면 되는데 조바심을 내면서 막 이러다가 보면 사게 되면 언제 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요. 그러면 고점에서 물려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이 저는 추세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세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기회라는 건 항상 있어요. 근데 꼭 이거 안 사면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내가 항상 쫓아가서 사가지고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또 계속 헛발질이 돼요. 왜냐하면 물렸기 때문에 이게 물렸는데 이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럼 몇 번 다 그렇게 갈아타기 하고 나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깨졌어요. 남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 회사를 자기가 투자할 섹터라든지 회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신 상태에서 지켜보시면서 그쪽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거나 아니면 전체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판단이 될 때는 그때 담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쳐다볼 때 안 움직이니까 안 사야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튄다고 하다가 따라 사면 되는데 여기서 네. 꼭 하고 있다가 더 올라가면 그때 이제 막 이런 짓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시고 투자하실 때는 약간 평정심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가끔은 이제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제 손가락 잡고 오늘 매매하면 나 죽어라고 이제 절대 매매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잡는 날이 있다고. 근데 그때가 보면은 단기 고점이에요, 항상. 저도 그걸 느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현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갖고 계신데 아직도 지금 현금이 한 70% 현금이에요. 네. 그냥 30%만 주식 사놓고 그것도 뭐 신나게 막 가로주식 사놓은 것도 아니고 2주식 그냥 사놓고 보시죠. 그리고 제가 포트 구성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사고 싶었고 막 그랬던 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랑 처음 거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조금 저도 제어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참아가면서 했는데 질렀던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경험적으로 보면은 한번 실수하게 되면은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이제 실수하는 경우들이 되게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라. 그래서 주식은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올라가는 거 사서 그 얼떨결에 사가지고 수익 100% 나면은 야 이거 내가 주식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사가지고 수익 많이 난 거 나중에 다른 거에서 다 털려요. 네. 주식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주식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이 어떤 회사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그 투자의 어떤 비중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가격을 지켜보시다가 지금이라도 일단 담아놓고 시작해야겠다 내지는 뭐 어느 정도 빠지면 하겠다 이거 정해놓으시고 방향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게 돈을 벌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보다는 이제 주식 투자를 잘 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잘 하려고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그냥 돈만 벌려고 생각하면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모 현상에 또 빠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빠질 때 더 공포감에 또 막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만 좀 잠깐 드리면 그러니까 어릴 때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한 20년? 네. 뭐 15 그 전후 했을 때 그때는 저는 회사 작은 거 좋아했어요. 그냥 화끈한 거. 네. 손님들 그냥 막 사드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화끈하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저기 주식 잘한다고 약간 소문도 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컨택도 오고 했었는데 네. 화끈하게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기고만장해지잖아요. 또 수익 내, 나 이런 정보 잘 고르니까 막 기고만장 손님들 막 뭐 저녁에 좀 보자 그러면 저 바빠요 막 이러면서 막 네. 이러기도 했는데 그렇게 수익을 내고 나서 그런 거 찾다 보니까 또 하나는 또 작살이 나요. 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반복을 몇 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잔고들을 보니까 계좌가 내가 고객들 희망 고문하고 있었다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수익이 은행에 넣어놓고 받는 이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멘붕이 왔어요. 나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지? 리스크 관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계속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패턴으로 바뀐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40대 한 40대 중반 지금부터 10년 아니 한 40대 한 초중반 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좀 많이 이해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들어가면서 가져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도 이게 한 방에 몇백 프로 뭐 요즘 텐베거 얘기 많이 하는데 텐베거 나면은 대박인 것 같지만 텐베거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쌓아 올라가는 게 더 두텁게 올라갑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과욕 부리시지 마시고 단계 밟아서 수익을 내는 게 이게 쌓아놓는 게 더 튼튼하게 쌓아져요, 사실은. 고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 막 하는데 고객님들 중에서도 투기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습성 보면은 이게 수익 날 때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났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대부분이 다 손해봐요. 그런 것들 너무 투기적인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 좀 밟아나가는 전략으로 네.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막 진짜 미수에 신용 써가지고 세금도 없으니까 한번 벌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들어오시면은 또 한 번 또 이제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훈 이사님 모시고 현명한 투자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들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럴 때 좀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또 참고 생각해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